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일보 유튜브 조사분다의 박상헌입니다. 이제 지난했던 대선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 이제 본투표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을 후보, 내가 뽑을 후보들을 결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남겨두고 우리 김문수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남구의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바쁘시죠? 예, 뭐 선거가 이제 하루 딱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쉽죠. 네, 새벽 4시, 4시 반부터 나와서 저녁 10시, 10시 반까지 돌아다니고 오늘은 밤 12시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밤 12시까지 온 동네 골목골목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정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고 그 전에 또 김문수 캠프에 제일 처음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김문수 경선 치열한 경선 과정도 거치시고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고 가서 당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7%였는데 그렇죠. 최종 57%로 당당히 1등할 수 있도록 기여를 좀 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우리 박수영 의원은 전생에 무슨 부부였습니까? 잊혀질 만하면 항상 같이 뭔가 글쎄, 뭐 이번에 인연이 오래되죠. 예, 오래됩니다. 이번에 부산 오셔서도 마이크 4번을 잡으셨는데 네. 잡으실 때마다 저를 1번 타자로 불러내가지고 또 유세를 하게 만들고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을 하면서 경기도에만 6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4년 반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모시고 4년 반 공직자로서 그건 굉장히 오래 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뭐 4년을 보냈다는 것과 경기도라는 구체적인 그 행정적인 일을 가지고 지사부지사로서 호흡을 맞췄다. 그럼 매일 뭔가를 상의하고 당연히 뭐 매일 무슨 일이 터질 것이고 당연하죠. 그 매일 무슨 일에 대해서 지사부지사는 또 생각들을 교환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정치인과 정치인의 사이라기보다는 지사부지사는 거의 부부관계에 비슷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설란정 여사랑 지낸 시간보다 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면 티타임부터 지사부지사 티타임 시작하니까 그걸 뭐 4년 반 했으니까 엄청나게 한 거죠. 그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 박수영 의원은 쭉 꿰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설란정 여사보다 조금 덜하지만 네.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그 있겠습니다. 부부 빼놓고는. 예. 네. 자, 김문수 뭐 어제 유세인가 뭐 이렇게 유세장에 지금 우리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께서 이제 골든 크로스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지층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뭐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깜깜이 이전의 여론조사 발표가 가능한 여론조사들 보면 우리 부산이 뭐 팽팽하고 서울과 대구, 뭐 경북은 또 우리 당이 이기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부산이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네, 게 그렇더라고요. 깜깜이 직전 조사였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 다녀보면 하루가 다르고 일주일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루 종일 유세차를 타고 꼴목꼴목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면 제 총선 때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다. 아하.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희 유세차 지나가면 제가 마이크 잡고 떠드니까 딱 뛰쳐나와서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2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자동차가 달리다가 창문을 열고 2번 흔들어주는데 이 횟수가 제 총선 치를 때보다도 더 낫다. 제가 총선 때 여론조사 다 졌습니다. 출구조사도 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출구조사 졌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안 이제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에 후보 입장에서 출구조사 쫙 나오는데 졌다. 예. 그때는 그러니까 앞에 여론조사들 이제 부산일보도 포함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3 내지 5%를 지는 걸로 나왔고 출구조사도 2.6%를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론조사는 틀릴 수도 있다. 샘플 500 이거 안 맞다 생각했는데 출구조사마저 틀리니까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집에 들어가 잤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마지막은 제가 그 14,000표 부산에서 가장 많이 이기게 됩니다. 8.8% 비율로는 8.8% 차이가 꽤 났네요. 꽤 났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로 이겼고 저보고 5% 진다고 한 여론조사는 제가 8.8% 이겼으니까 거의 14%나 이렇게 벌어지는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산에 이런 특성이 좀 있다. 즉
표시 안 하다가 막판에 나오는 이런 샤이 보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계엄과 탄핵 이걸로 우리 당의 안에 내부 내용도 좀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잘 안 하는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샤이 보수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서는 상당한 표차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 실수에 따라서 또 반사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며칠 보니까 이 유시민 작가가 아주 지금 선거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예. 뭐 설날 여사에 대한 이 효과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분노감이 뭐 진행하는 사람이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그 유 작가의 그 설란정 여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선거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유 작가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주장하듯이 스스로 진보라면 더더욱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노동자가 뭐 서울대 출신하고 결혼한다. 고졸이 서울대 출신하고 결혼해서 신분이 고양됐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뭐 여성도 비하하고 노동도 비하하고 학력도 비하하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리고 뒤에 와서 뭐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2차가에 가까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설란영 여사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아니냐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게 실제로 선거판에서 현장에서 찐 반영이 되고 있다. 만나면 여성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또 나이 드신 할머니들 중에는 고졸이라든지 중졸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 우리 사회에. 어머니는 국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고졸인데 뭐 이런 분들 만나면은 상당한 분노를 저한테 토로를 하시는 걸로 봐서 평소 같으면 투표 안 나가실 분들도 투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라떼는 얘기지만 뭐 우리 세대는 기억하고 있지만 70년대에서 소위 진보운동, 노동운동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후보하고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그 레벨은 아니죠. 급이 아니죠. 근데 좀 이게 너무 진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 마지막 TV 토론에서 그 이준수 후보가 젓가락 얘기를 했고 또 예. 이준수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냥 깨끗하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나갔으면 뭐 될 일을 뭘 뭐 의원직 제명해서 판을 키우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그렇습니다. 쪽에서 예. 이 얘기는 뭐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동호 이재명 후보의 아들 건을 네.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그 실제로 잘못한 사람은 놔두고 네. 이동호가 그런 발언을 댓글에 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나오니까 다시 과거에 이재명의 형수쌍욕 이게 이제 또 다시 소환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현장에서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 이동호의 댓글 그것도 분노를 하면서 이재명의 과거 형수쌍욕이 소환되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한 표가 아쉬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의 그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했는데 지금 국힘당은 그 이재명 심판 프레임으로 지금 옮겨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네. 것들이 대략 이재명 후보에게 포커싱이 됨으로써 뭐 어떤 일정 정도의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 가져가고 뭐 있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가 음. 이제 뭐 아주 20몇 프로 지던 거에서 박빙으로 올라와서 올라왔었죠. 마지막 여론조사 중에는 뭐 3% 0.9% 네, 지는 것까지 그런 것도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0.9% 지는 것까지 있어서 그 다음에 깜깜이로 들어갔는데 깜깜이에서도 이제 어제 후보가 언급하신 것처럼 골든 크로스 된 게 뭐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지는 게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혼전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들이 알을 까주니까 뭐 나쁘진 않다 선거 전략상 그죠. 예. 김문수 후보가 우리는 다 알지만 사실은 이 후보들이 나오면 의외로 인지도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누군지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보다 이재명 후보가 훨씬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 119 전화한 거 뭐 이런 정도만 젊은 층이 아는데 4년 반을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시골에 다리 하나 놓으면 내가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진짜로 뭐 굵직굵직하게 진짜 경기도정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만큼 큰 업적은 뭐가 있습니까? 뭐 너무 8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당시에 그냥 평범하던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으로 경제 만들었습니다. 심장으로.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에 만든
청년청 좋은 일자리 개수가 87만 개나 됩니다. 87만 8천 좋은 개인데 일자리라 하면 뭐 어떤 일자리를? 그게 좋은 이제 제가 일자리입니까? 말씀드릴 건데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네. ITBT 최고의 기술력 기업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천지개발. 네. 판교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네.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을 개발해서 그게 김문수 후보 때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임창열 후보가 시작을 했는데 임창열 지사가 시작을 했는데 진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손학규 지사인데 또 진척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김문수 지사가 추진력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 우리 부산에 부산대학, 부경대학, 뭐 동아대학 나오는 애들도 서로 가고 싶어하는 일자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예.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고 뭐 1억 이상 연봉 받는 애들이 꽉 차 있고 동네 분위기 엄청나게 좋죠. 네네. 그다음에 무슨 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네. 120만 평 세계에서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 크고 첨단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당시 이재용 삼성제 부회장은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달라붙어서 설명하고 도와주고 예산도 투입하고 땅값도 싸게 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평택에 눌러앉게 만들었죠. 이 여긴 또 몇만 명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87만 개라고는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 경기도를 경제 심장으로 바꾼 거 이게 청년들은 잘 몰라요. 김문수 후보가 그 10여 년 정치권을 떠나 있었고 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대선 그렇죠. 그 앞에 또 경기도지사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고 김문수는 상당히 좀 떠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분의 인간성과 이분의 경제적인 성과 정말 엄청난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가 자기 대표 브랜드로 GTX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GTX가 뭡니까? GTX라고 하는 건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만 팔 수가 있지 남은 집 있는 데는 뭐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이 약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게 지하 50m까지만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누구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하 50m까지만 내 거네. 그렇죠. GTX는 지하 60m에 파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당시 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안 미치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도로 따라 삐삐삐 돌아갈 필요 없다. 최단거리로 바로 가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속도가 180km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 지점과 B 지점을 단거리를 그것도 180km로 달려버리니까 가히 교통혁명이죠. 김문수가 아이디어를 냈고 김문수 때 설계를 했고 지난 3월에 A 노선이라는 게 개통을 해요. 지난 3월에 예, 어디서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파주에서. 그다음에 동탄에서 이제 그 킨텍스까지. 아니 코엑스까지 이렇게 개통을 했는데 파주가 경기도 북부의 최북부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도시. 거기서 서울역까지 보통 자동차로 가면 2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차도 막히고 거리 자체도 멀고 도로사생도 안 좋고. 근데 GTX 딱 개통하니까 20분 만에 주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 파주가 땅값이 지금 오르고 있고 파주 사람들이 모임을 서울역 가서 한대요. 파주 살아도 괜찮겠네요. 이거 공기 좋고 그러니까. 아직 좀 덜 올랐으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어쨌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에 주파를 하니 아주 교통혁명이고 경기도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동탄에서 수서까지도 지금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면 경기도 전체에 이거 부산 국회의원이시니까 이 GTX 이 기법을 부산에서도 좀 응용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공약을 부산 와서 이미 했습니다. 울산, 부산, 창원, 진주 이쪽을 연결하는 GTX를 만들겠다. 아시는 것처럼 울산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1시간 좋을 때 1시간이고 조금 더 걸리고 이래 되잖아요. 1시간 걸리면 2시간 걸리는 파주 서울역이 20분이면 1시간 걸리는 데면 10분이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만들면 우리 불경 메가시티 뭐 얘기 많이 들었죠. 한 10년 얘기 들었죠. 한 발짝도 안 나갔는데 그렇죠. 이게 되면 저절로 메가시티가 되는 거예요. 10분, 20분에 다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 도시들이 위치해 있으면 이게 메가시티가 되는 거지. 그럼 특히 우리 부산이 그 남북군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큰 기회가 온다. 예를 들면 울산 사람들 GDP 높은 데니까 센텀에 가서 신세계 가서 물건 사고 싶다. 지하철 타고 GTX 타고 오면 금방 오니까. 10분이면 오니까. 그다음에 진주 사람이 예를 들면 부산대 병원 가야 되겠다.
기본소가 옛날에는 안 오죠. 이게 그렇죠. 뭐 몇 시간, 2시간 넘어 차 타고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20분 만에 온다. 만약에 다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부산이 중심지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부산이 남북 경제의 중심. 그래서 서울 경기에 맞먹을 수 있는 우리 부산 만들 수 있다. 저도 부산시에 오래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좀 제가 이 귀가 솔깃하는. 그럼요. 실제로 뭐 이 광역권을 한다 하지만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좀 어벙벙한 얘기가 되지 메가시티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냥 간 그렇죠. 이유가 바로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그래요. 접근성 문제도 예. 있고. 하여튼 GTX 문제는 우리 이게 이제 김문수가 일하는 방식이죠. 메가시티 하겠다. 뭐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기반을 딱 갖춰버리는 거죠. 그럼 저절로 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는 요거 불경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시니까 또 앞으로 뭐 이거 좀 잘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김문수 듭니다. 후보가 될 거니까 네. 메가시티 금방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뭐 이른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또 뭐 경제 전문가니까 제가 뭐가 되면 금고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때 아닌 성수효과 논쟁인데 그분들한테 뭐 기본소득이든 지역화폐든 좀 주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웅변을 하더라고요. 돈을 안 풀겠다고 한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아무 쓸 돈도 없는데 내가 되면 과감히 드리겠다. 빌려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겠다. 뭐 이 얘기는 당장 그 한 끼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뭐 관심이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나 얘기하니까 경제를 당신들이 모른다. 이 물을 펌프할 때 한 바가지를 넣어야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기본소득 뭐 이재명, 뭐 지역화폐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는 아까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유능하다. 곡간을 풀겠다. 돈을 드리겠다. 그다음에 반대하면 니네들은 경제학을 모르잖아. 먼저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 뭐 이거 경제 전문가로서 진짜. 그러니까 뭐 저는 저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경제 전문가인데 이재명 후보가 경제학을 언제 공부해봤는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네. 저 진짜 정상적인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면 그렇게 돈 푸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승수효과 얘기하면서 노쇼 경제학, 호텔 경제학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야기했다 나중에 10만 원 찾아가도 돈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찾아가면 그 호텔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 승수효과가 있어요. 최대 승수효과가 나는 거는 김문수가 얘기한 것처럼 GTX 같은 SOC를 만들 때 승수효과가 가장 크다. 이건 널리 알려지는. 공사를 하면 건설에서만 돈 법니까? 공사 들어간 기술자, 노무자들 이런 사람 다 돈 받아서 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는 경제를 일자리 중심 경제, 즉 기업의 법인세, 가정의 소득세, 그다음에 뭐 상속세 이런 세금을 전부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낮추면 기업은 세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수는 정부를 적게 하고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는 거죠. 포주연구를 줄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이윤이 더 생기니까 일자리를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게 될 것이고 가정은 또 여윳돈이 생기니까 지역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 경기가 돌고 상속세는 더 큰 문제죠. 이것 때문에 기업들 막 다 팔고 지금 그렇죠. 중국에 팔려나간 기업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낮추어서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25만 원 나눠준다? 13조, 뭐 50만 원 나눠준다? 26조 이렇게 들여봐야 그냥 잠시 소고기 사 먹는데 쓰고 말지 돌아가진 않는다는 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죠. 코로나 때 돈 뭐 10만 원, 10만 원, 뭐 50만 원 나눠줬지 않습니까? 가구당 100만 원도 나눠줬는데 그래 우리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경제는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안 괴롭히고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돌아가는 것이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어쨌든 뭐 집안에도 가계 경제가 중요하듯이 뭐 어느 그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뭐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재정 곡간 상태는 지금 일정 정도 열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데 이재명류의 그 기본소득자들은 국가 곡간을 다 열겠다. 모자라면 담양에서 발언하셨는데 부채라도 국가가 빚 좀 내면 어때? 이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우리 국가 부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든 정부든 외국에서 돈을 빌려봤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올라가요. 그럼 기업이든 정부든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부채를 올해 뭐 빌렸다. 내년에 갚는 게 아닙니다.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20년 물을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10년 뒤부터, 20년 뒤부터 갚는데 누가 갚아요? 이재명이가 안 될 리도 없지만 대통령 돼가지고 5년을 하면 자기는 한 푼도 안 갚는 거예요. 10년 뒤부터 갚으니까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 우리 손자들, 얘들이 갚는 거예요. 독박을 쓰는 거예요. 걔들한테 빚잔치를 시키는 독박, 그 미래 세대의 수익을 땡겨서 지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일종의 몰핀 효과를. 이거 순간적인 몰핀, 뭐 25만 원 받으면 좋죠.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가정 경제가 그걸로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그렇죠. 근원적인 문제. 예. TV 토론은 당연히 이 세 차례 다 보셨죠. 아, 당연히 봤죠. 뭐 SNS 우리 그 박수영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촌철살인 아주 이렇게 재밌게 있었던데 어쨌든 그 정치인으로서 총평을 한번 해보신다면 뭐 새 후보. 새 후보. 네. 예. 그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런 평은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 어땠어요? 저도 봐도 이준석 후보가 그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진 이슈에 관해서 입장이 분명하고 또 이 친구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달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그 주로 뭐 저희 고맙게도 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인데 이제 말씀이 좀 느리시죠. 경상도 분이고 사투리도 쓰고 하니까 느린데 안정감은 줬다. 안정감을 줬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에서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2등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등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은 거의 맹탕이었다. 도망 다니는 질문하면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자기가 정치적 성장 과정은 일종의 뭐 사이다 이재명. 그래서 좀 인파이트 기질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보여주지 많이 못했어요. 이기고 있다고 보고 침대 축구를 했네. 몸살이는 거죠. 침대 축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망한 그 유권자들도 많았다고 하는 게 후문입니다. 뭐 그 답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물었더니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그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던졌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를 물으면 A를 답하세요. 왜 A 문제 맨날 B로 도망가느냐 가지고 설전이 붙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A를 묻는데 곤란한 건 전부 도망가요. 그래서 야, 저 무슨 저래 가지고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이겼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완전 맹탕이었다 이렇게 들고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 부산시도 이제 부산시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남구가 있으면 이제 인사교류를 합니다. 인사교류를 하고 뭐 남구 예를 부구청장은 본청에서 파견되기도 하고 그러면 경기도부지사를 할 때 성남시장을 이재명 후보가 했으니까 성남시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주고받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많았죠. 거기에 대한 뭐 에피소드를 좀 몇 가지 한번 뭐 인사 문제 정리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 박정호라고 하는 부시장이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경기도에서 나간 거죠. 경기도 도청 공무원인데 이제 부시장 나간 거죠. 부시장 나갔는데 당장 부시장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 인사가 잘 고위직인데 그렇지. 부시장 정도만 돼도 그리고 인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그 50만 이상씩 5개 중에 4개 인사를 다 돌려놨는데 그렇지가 안 되죠. 이걸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빼달라는 이유도 기가 막힌데 뭐 자기 말 안 듣고 지시 안 듣는다고 하는데 박정호 부시장 얘기 들어보면 법인카드 이런 거 함부로 써서 그러면 안 된다고 건의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안 바꿔주면 부시장실에 대못을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부지사가 기가 차지 이게 뭐 이것 공무원 어디 바꿀 자리도 몇 개 안 됩니다 고위직이라서.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개의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장한테 전화를 했죠. 이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 얼마 안 됐지만 이랬는데 이재명 시장이 다른 4명 시장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박정호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은 고시 출신인데 이 똑똑한 사람을 지역 공무원인데. 지역 공무원인데 그만둬야 되는 거야. 자리가 없으면 그만둬야 되거든 공무원이. 그런 상황까지 내몰게 만들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이제 안산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안산부시장과 성남부시장을 맞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뭐 기가 찬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여튼 독특하신 분이다, 그죠? 아이고 뭐 판교 한풍구 사고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정말 한 시간도 큰 얘기해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무슨 공연 보다가 환풍구가 주저앉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죽고 예. 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예. 환풍구에 26명이 올라가서 그 아이돌 춤을 보면서 따라 추다가 춤을 추니까 훌렁거려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판교 환풍구 사고라는 사고가 났어요. 꽤 큰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예. 26명이니까 큰 사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첫날부터 제가 유족들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사실 57시간 만에 다 이제 발인을 하게 합의서를 쓰고 발인을 해서 다 끝나고 아침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생중계를 10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분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 대표가 합의문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Q&A가 있으면 또 제가 받고 제가 협상을 했으니까. 근데 그 합의문에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안 해요. 자기는 책임 없다고. 근데 실제로는 성남시장 책임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방송 그럼 합의문 내용에는 이재명 시장 사인 안 했어. 없었네요. 없었죠. 네. 그 사실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책임이에요.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와 용인시, 성남시와 수원시가 걸쳐서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도지사 책임돼요. 성남시 책임인데 안 하겠다. 사인 끝까지 안 해서 지금 문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 안 했어. 근데 문제는 방송을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부지사님 1분만 텔레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도와준 것도 없는데 왜 나가냐 이랬더니 정치인은 1분 나가는 목숨 겁니다. 앞으로 도정에 협조할 테니까 1분만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동안 하도 귀찮아서 야 이거 도정 도와주면 내가 훨씬 편하겠다 싶어서 앞에 1분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이 1분 하고 그다음에 유족 대표가 그 합의문 12개항 발표하고 그다음 내가 Q&A 받겠다 이랬거든요. 생방송 큐 들어가니까 거의 10분 다 될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야. 1분 하기로 한 사람이. 세상에. 그때부터 제가 이재명 후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절대 안 믿는 거예요. 1분 하고 유족 대표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 거의 다 써버리고. 후흑이란 말 아십니까? 역시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것 같아요. 탁월하죠. 예. 김문수 후보가 그 따님하고 같이 요즘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가족의 스토리를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캠페인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이게 대비가 되면서 뭐 어떤 뭐 그런 면에서의 선거 전략의 어떤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 있고 진정성이 있죠. 네. 이 이재명 후보는 가족 4사람 중에 3사람이 전과자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김문수 후보는 외동딸입니다. 네. 딸 동주하고 사위가 전부 사회복지사를 합니다. 네. 왜 사회복지를 했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늘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저게 천직인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를 한 거예요. 사위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 지금도 18.8평짜리 봉천동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3번, 네. 심지어 경기도지사 2번 했어요. 근데 18.8평짜리 살고 있는데 동주 결혼할 때 청첩장을 안 보냈어요. 따님 이름이 동주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가족들끼리만 작은 결혼식을 하고 외부인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아서 4년 반을 모신 저도 결혼식을 못 갔어요. 그때 그때 알리질 않았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지인들한테 뭐 축의금 받는 이런 부담 주기 싫다. 이래서 안 받았고요. 또 교도소에 2년 6개월 가서 수감 생활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래서 정부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 보상법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아갔어요. 이분은 고문 받다가 오른쪽 귀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 2년 6개월이나 감옥에 있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을 텐데 신청 자체를 안 해요. 내가 아니 나라에서 준다는데 법으로 만들었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화 운동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 했다고 세금에서 돈 받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렴하고 강제하니까 돈이 없지.
18.8평짜리 아직도 살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뭐 김은수 후배 세대지만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다가 온 친구들 중에 그걸 안 받겠다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왜냐하면 양심에 따라 했는데 이게 돈을 받으면 돈으로 이제 내가 청춘의 기억들이 이 교환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반면에 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깨알같이 받아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차이인데 그 인간 정말 인간 김문수를 봐주시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성과 87만 개 일자리라고 하는 성과 이런 걸 봐주시면 정말 김문수에 매료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아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실이죠. 곡간을 열겠습니다. 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와는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이 안전망, 복지 정책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설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업을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지만 또 사회의 어두운 부분, 또 약자들 아니면 전체적인 복지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른바 그 진보 진영 후보에 비해서 보수 진영 후보는 이 부분에 좀 취약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전혀 뭐 사실이 아니죠. 김문수 후보만큼 약자와 함께하고 소위 한센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 얼마나 정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경기도에 있을 때 무한돌봄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무한돌봄이 뭐냐? 어려워서 난 진짜 밥 굶어서 당장 내일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오는데 그전에는 복지를 어떻게 했냐? 이 양반 주민등록번호 받아가지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 금융결제원에다가 조회를 해요. 돌아오는데 일주일 걸려. 이 양반 자살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당시 지사가 만든 게 무한돌봄. 오면 일단 100만 원 줘라. 50만 원 줘라. 그저 10명이 찾아왔는데 한 놈이 나쁜 놈이 있더라도 9명 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고 그 복지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따님이 사회복지사라. 따님과 사위가 전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복지를 이렇게 이재명식으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소득에 상관없이 25만 원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돈이 13조가 드는데 이 김문수 후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위 중위소득 이하 또 빈곤층 이게 중위소득의 또 절반이에요. 즉 하위 정교하게 하겠다. 하위 4분의 1에 더 줘야 된다. 이런 방식. 거기에서 자살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하위 4분의 1. 그 소위 이른바 빈곤층이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여기를 도와줘야지 된다. 그 안에 노인, 뭐 혼자 사는 어머니 아버지들 이런 분들 그 다들 장애인 거의 대부분 들어 있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 25만 원 줘봐 뭐 합니까? 이재용한테 25만 원 주면 땡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새로운 세대한테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에 대한 내용적 인지도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최근 뭐 예능 프로 나와서 찔레꽃도 부르고 또 유시민 작가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이 김문수 후보 슬라닝 여사 이 가족사들이 이제 그 많이 노출되면서 좀 감동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 70대는 김문수를 잘 알고요. 20, 30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 30대의 특징이 뭐냐? SNS에 능한 거예요. SNS 들어가서 김문수 검색을 해보는 검색량이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보면 빅데이터 엄청나게 김문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쓰는 사람들이 20, 30대일 텐데 20, 30대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파도 미담, 파팜이라고 불리는 김문수의 미담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20, 30대 쪽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정상적인 대선 치렀더라면 시간이 많으니까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있었을 텐데 지금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그 속도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또 실력 있게 검색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지역구신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우리 뭐 신항이 어떻다, 뭐 해수부 이전이 어떻다, 뭐 최근엔 또 뭐 HMM 현대상선이 뭐 온다 안 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좀 동어반복이고 또 흘러간 옛 노래 계속 듣는 느낌이 부산 시민들은 확실히 갖고 계실 거예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부산은 뭐가 바뀝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 되어서 남북권 경제의 중심지로 서울 경기와 함께 하나의 축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GTX가 이루어지면 남북권 하나의 경제로 묶어지게 될 것이고요. 산업은행을 우리 부산이 달라고 하는 게 산업은행인데 왜냐 승수효과 이 후방효과 제일 큰 게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하랬선 왜 늦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산업은행법 4조 1항 산업은행의 본사는 서울에 둔다.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정안까지 제가 발의를 해서 냈는데 지금 저 이재명 후보는 산업은 안 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못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수 주겠다. HMM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걸 줘야지. 자기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찍어서 무조건 줄 테니 무조건 받아. 부산 시민 자존심의 문제죠. 그 정도로 우리 부산 시민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대구의 80%, 광주의 90% 정도 되는 투표율처럼 우리 부산도 상당한 투표율을 보여줘서 부산도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다. 투표율 뭐 70%도 안 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부산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산도 대구처럼 80%, 광주처럼 90% 투표하러 나올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뭐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준석 후보의 태도로 봐서는. 그러나 오늘 하루 남아 있는데 오늘이라도 단일화를 하면 윈윈이 된다. 우리도 좋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소위 2030 많은 세대 분들이 이 김문수 후보를 새롭게 알고 지지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이 초박빙의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이준석 후보로서도 뭐 국회의원 3명 있는 소수 정당 그거 계속 유지해봐야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요. 기회의 창이 자주 열리는 게 아닙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당대당 합당이라든지 정치적 연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 해야지. 평소에 누가 이준석 그 3명 있는 당 합당하자고 뭐 연합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럴 때 들어와서 실력이 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김문수처럼 당에서 실력으로 싸워서 자기 정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이 잘못했다라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전원 정치를 저런 방식으로. 그런데 국회도 같이 계셨고 또 당 대표 할 때도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서운함 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운함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자초침해인 측면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한 측면도 사실 있었고 우리 의원들의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두 번의 가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거 우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두 번의 가출 당 대표인데 두 번의 가출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했었는데 저는 당시 그 이준석 후보가 너무 젊었었다.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인생의 쓴맛도 보고 소수정당 대표도 되어보고 하면서 이제 성숙한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다시 본인의 실력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하고 친교도 맺고 실력으로 끌어가면서 앞으로 아직 젊은 이제 40 아닙니까? 앞으로 뭐 긴 정치 여정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함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도 안 남았네요. 이제 12시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일보 구독자 또 시청자분들한테 충분히 하실 말씀을 좀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정론지 부산일보가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위대한 시민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 치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 구한 우리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산이 뺏기고 함락되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부산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이 저는 6.25 전쟁과 똑같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꼭 투표장에 가서 찍으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당에 넘어가게 되면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괴물 독재 시대가 시작되고 히틀러 같은 총통 시대가 시작되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기호위원 김문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긴 시간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운동하러 가셔야죠. 예, 좀 바로 또 유세차 타러 가야 됩니다. 제 하여튼- 목소리가 완전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여러분 박수영 의원과 대선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